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 채용 필기시험 국제법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제가 가진 책형은 가책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이 8월 19일 월요일이니까 여러분 시험 보시고 토, 일 이틀 좀 지난 거네요. 이제 좀 충격에서 좀 가라앉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실 텐데 빨리 털고 일어나셔가지고 목표가 외형직이나 출간직이 맞다 그러면은 빨리 털고 일어나셔가지고 9월달부터 공부를 빨리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시험을 글쎄요 잘 못 봤거나 그런 분들이 듣고 있고 계실 텐데, 그래서 간단하게 올해 출제 경향 말씀 좀 드리고 해설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늘 그렇지만 시험 대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난도가 사실 상대적이긴 한데 보통 이제 올해 작년하고 비교하잖아요. 2019, 18년과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쉬워 보입니다. 문제를 봤을 때 제 눈동자가 잠깐 머무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경제법 문제가 이런 것도 나왔네 싶긴 했었는데요. 조금 머물다가 저는 지나가는 정도였기 때문에요. 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2018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느끼기엔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구급시험 있죠. 구급시험 난도랑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구급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구급시험 난도랑 좀 유사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해설관 준비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매년 국제법은 그렇지만 시사를 좀 반영을 하더라고요. 국제정치학은 시사를 좀 반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예컨대 우리가 카디즈 방공 식별격 나오잖아요. 카디즈라든지 또 가트 수량 제한 조치는 잘 아시겠죠.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1조 국가안보 예외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일본 측에서 예외 사유로 원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시사를 반영하더라라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보통 시사 문제가 한 3-4문제쯤 나오는데 올해도 한 3개 정도가 시사 문제, 시사를 염두에 두거나 반영한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작년에도 시험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건데 판례 문제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판례. 그래서 작년에 좀 판례가 많이 나와서 판례 준비를 저도 좀 많이 대비시켜드리고 그랬었는데 판례 문제가 거의 제로예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싸움이 뭐냐면은 이 출제하신 분들이 난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문제의 형태에 있어서 옳은 것은 이런 형태가 좀 제가 안 세봤는데 옳은 것은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약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난도 조절한 게 아니실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판례 문제는 거의 안 나왔다. 그렇다고 또 내년에는 또 판례 안 본다 그런 거 아니겠죠. 세 번째는 올해 시험이 조금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게 조문이 또 강화됐어요. 이게 시소 같아요. 조약이 강조됐다가 판례를 강조했다가 그러는데 올해는 조약이 좀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조약 문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사협약, 외교관계 협약, 해양법 협약, 일방행위 ILC 가이딩 프린시플, 그다음에 가트 문제, 조약부 문제. 네, 그래서 얼핏 봐도 한 6, 7개 정도가 조문을 거의 그대로 내는 형태로 좀 나왔습니다. 가트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조문을 강조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문. 그래서 올해는 좀 조약을 좀 더 봤으면 좋았겠다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4월 9급에 나왔던 논점이 올해 우리 시험에서 7급 시험에서 비슷하게 나온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자유권 문제하고요.
유기관이 그 제3국에서 특급 면제를 갖는가, 특권 면제를 갖는가, 그 두 개가요. 9급에서 나온 문제 논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자유권은 그 작년 7급에서도 나왔었는데 비슷한 논점들 또 출제가 됐고요. 이제 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1, 4, 7, 8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7이나 8 그냥 맞추세요 이런 문제들은 그 예년 그 기출을 그대로 내거나 조금 변형해서 내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인도법이 아마 작년에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문제를 못 보고 왔는데요. 그 전시인도법이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시인도법 문제가 뭐 그다지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뭐 제 책에도 충분히 서술되어 있는 내용인데 올해도 그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기본 조약이죠. 기본 조약,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다자조약이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주변적인 논점들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시겠지만은 예컨대 뭐 가서명이라든지 영사의 그 세부적인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제가 보기엔 굉장히 깊이 들어간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던 중요 조약은 안 나온 논점들을 내려고 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말은 뭐냐면 기본 조약을 촘촘하게 꼼꼼하게 보고하라. 그런 뉘앙스거든요. 기본 조약들은 샅샅이 꼼꼼하게 보고하라. 이런 거죠.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기본 조약을 어디까지 잡아야 돼? 그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다자조약에 대해서는 좀 세부 논점들 쉽게 말하면 빠지지 말고 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빠지지 말고 좀 샅샅이 공부를 하고 오세요.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제 1478에서 제가 보기에는 4에 해당하는 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좀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 여러분 보시기에 1478은 뭐냐면 뭐 7이나 8은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 1에 해당하는 문제 한 문제는 누구도 맞추기 어려운 좀 굉장히 불의타 문제. 이제 4는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1478에서 1은 무엇인가요? 그 제가 보기엔 그 17번에 나와 있는 가서명이 있죠. 이 가서명 문제가 1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문제가 좀 물론 답은 좀 그 쉬워 보이는데요. 나머지 그 선택지들이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각 개별 논점 문제들의 논점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자, 봅시다. 1번 난이도 하쯤 될란가요? 하, 상중 하에서 하 1478에서 8. 왜? 나왔던 논점들을 다 냈잖아요. 주권면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 국제법상 주권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주권면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 강행규범이 아니고요. 의무규범입니다. 왜냐하면 합의에 의해서 면제를 뭐 주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행규범이 아니고요. 국가는 법정직을 소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이건 뭐 그 절대면제론도 그렇고요. 제한면제론에서도 법정지 소재 부동산 소송 면제가 제한되죠. 자, 3번은 본소에서 피고가 된 외국인이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에서는 주권면제를 행한다. 네.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요, 그 본소에 대한 면제의 포기, 묵시적 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이 면제론에서는 묵시적 포기를 잘 보시라, 뭐 그랬던 건데요. 그 다음에 4번 타국법을 적용에 대한 동의는 묵시적 포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야기는 면제 포기란 말이거든요. 면제 포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얘도 뭐 난이도 7, 8에서 7이나 8점 되는 건데요. 자, 중재는 구속력이 있고요. 그래서 조정과 다르죠. 구속력이 없고요. 중개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틀렸죠. 네, 중재는 오로지 국가 간의 혹은 사인 간의 행해지고 일방의 국가와 타방의 비국가적 실체 사이에는 행해지지 않는다. 네, 딱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떠오를 거예요. 익시드 중재 있죠. 투자분쟁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에서는 한쪽이 투자자, 한쪽이 피투자국이죠. 또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나의 판례가 떠오르실 거예요. 뭐예요? 무지개 전사화 사건이죠. 레인보우 워리어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 그린피스하고 ING하고 프랑스하고 중재했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중재에서 재판 준치 측은 당사국이 합의하고 결정하는데 특정 국가 국내법을 재판 준치로 삼을 수 없다. 어떤 것도 합의해서 재판 준치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ICJ 판결 재심 절차가 있죠. 네, 올해는 그 재심 절차가 조금 그 부각돼서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됐었는데 그냥 아주 축소해서 내겠습니다. 재심 절차. 권고적 의견에는 재심 절차가 없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영사제도인데 옳은 것은 답이 1번인데요. 영사는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서 파견국의 법령에 따라서는 검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뭐지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게 그 영사관계 협약 5조 K호에 그대로 명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기본 조약을 조금 세부적으로 낸 그런 문제고요.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478에서 7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영사는 어떤 경우에도 본국을 의례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 접수국의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그 외교 업무 중 하나가 외교적 대표잖아요. 영사 면제 및 특권은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영사만이 향유한다. 접수 동의를 받고 접수 국민을 영사로 임명할 수가 있고요. 물적 면제죠. 물적 면제가 인정이 됩니다. 영사 인가장 부여를 거절한 접수국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된다. 잘 아시죠? 이유 제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4번 영해기서는 이거 해양법 협약의 이제 그 7조 해양법 협약 제 7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낸 건데요. 네, 영해기선 설정할 때 특정 지역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2번 간출지의 저조선은 영해측 기선으로 측정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맞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출제하신 분이 출제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 원칙은 맞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간출지가 측정 기선으로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뭐 간출지가 영해 그 12일에 보면 내에 있다라든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는다라든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를 포함해서 이제 틀리게 내는 건데요. 이걸 틀리게 내시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나왔으니 이거는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더 어려운 것은 3번이죠. 국가는 어떤 경우로라도 타국의 영해를 공인업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가 없다. 여기 실조의 문장 그대로거든요. 네, 만의 입구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기선으로 삼을 경우에 만 폐쇄선 안쪽의 수역은 내수가 되겠죠. 네, 그 클로즈 라인 폐쇄선 바깥쪽의 영해가 되겠죠. 안쪽이 내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난도가 좀 높지 않습니다. 5번 의외로 좀 틀린 분도 계시던데요. 자, 해양법에 관한 협약상 통과 통항이 적용되는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연항국이 안전하고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상공 비행이 다른 나라의 권리거든요. 그건 이제 일시 정지시키거나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이 인류의 공동 유산을 맞는데요. 얘는 67년 조약이 아니고 79년이죠. 79년 조약에서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법 관련 조약이 4개인가 있잖아요. 그 4개 조약들의 기본적인 내용들 또 연도를 제가 체크하시라 말씀드렸었는데 달만 보고 달 인류 공동 맞아 이러면 이제 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노린 겁니다. 79년 달 조약에 인류의 공동 유산 명시되어 있거든요. 연도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 문제였고 방공 식별구역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그 시사 반영한 거죠. 네, 접속수역의 상공이죠. 접속수역 상공이 방공 식별구역인데 주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습법상 제도도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관행. 자, 비행정보구역도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제공하는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적 성질을 가지는 연구원이 된다. 이 제도는요, 그 시카고 협약에서 그 당사국 간 합의에 따른 것이고요. 뭐 굳이 말한다면은 이제 그 조약상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카고 협약의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서 적용되는 제도가 되겠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까트상 금지되는 수량 제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거리면 살짝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데요. 수량 제한 조치, 수출입 할당, 수출입 허가. 네, 대표적인 수량 제한 조치입니다. 이게 11조 1항에 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수출입 할당, 수출입 허가. 일단 최저 수입 가격 제도는요. 11조 1항에 보게 되면 기타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조치. 그러니까 수량을 제한하게 되는 기타 조치인데 이 최저 수입 가격 제도가 그런 기타 조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 매년 자동 갱신되는 수입 면허 제도는 자동 갱신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량 제한 조치가 아니고요. 그 미음번은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령. 이것은 이제 내국민 대우와 관련돼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얘는 그 11조 2항부터 나오는 그 수량 제한 조치 예외. 그 예외에 해당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전신도법 7번이 전신도법 문제인데요. 49년 제네바 협약 제4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는데요. 적대행위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뭐 인종이나 뭐 종족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비차별적으로 인도적 대우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전시 점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지의 현행 법령을 존중해야 된다. 그 느낌학적으로 아닌 거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점령지 현행 법령을 존중해야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점령에 대해서 절대적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 지장이 있다면은 접수국 점령지 법령을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가 있어요. 피의 보호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그 폭행 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피보호자들을 어떤 경우에도 타국 영역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약간 난도가 있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8번은 뭐 많이 준비했던 쉬운 문제죠.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건데요. 1번에 선진국이 배정받은 쿼터보다 적게 배출한 온실가스 차이분을 다른 국가에게 배각할 수 있는 거래제도, 이게 배출권 거래제도인데요. 기후변화 협약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얘는 교토정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틀린 것은 아시겠죠? 모든이 아니겠죠. 교토정서는 모든 당사국이 아니죠. 부석서 1국가죠. 부석서 1국가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차별 책임에 대한 거죠. 네, 파리 협정은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이건 맞는데 역사적 누적 책임 있는 선진국이 한정하여 틀린 거 아시겠죠? 파리 협정은 보편적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당사국들에게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번이 답이죠. 파리 협정에 따라서 국가별 감축 개별 국가가 5년 단위로 제출하는 자발적 기여 방안 NDC라고 하죠. 국가 결정 공약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죠. NDC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별도의 등록부를 통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WTO 제재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항으로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 기억번은요 국제수지 보호 거의 처음 나온 건데요. 이것은 IMF하고요 협의, IMF와 협의를 통해서 국제수지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다음 제19조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우 고심 끝에 넣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조치 요건을 충족을 하면 일방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아마도 그 문제를 내신 분들은 이게 WTO에다가요 통보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WTO에 통보하고 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조치적 성격이 약화되어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한 것은 20조 일반적 예외죠. 21조 국가안보 예외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한 제한 조치가 없거든,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25조에 따른 의무면 25조는 이게 가트 25조거든요. 가트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전부 다 그 가트 이야기예요. 가트 이야기. 그래서 가트 25조 5항에 따른 웨이버는 이 가트 조약에서는요 최약국단이라고 돼요. 최약국단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이게 그 가트에서는요 전 회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WTO 설립협정에서는 그 4분의 3 전체 4분의 3 다수결로 하거든요. 다릅니다. 자, 10번도 뭐 쉬운 문제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서의 존재는 그 행위국의 피해 배상 의무를 완전하게 면제시킨다 그랬는데 이건 아마 그 보상에 대해서 낸 것 같습니다. 보상. 그래서 불가항력 전환 긴급히 나는 그 보상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면제가 아닐 것 같고요. 자, 국제법령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는 해당 규범의 법적 성질에 관계없이 틀린 거 아시겠죠? 강행규범 위반 시에는 위법성 조각 안 되거든요. 3번에 국제위법행위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더라도 행위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네, 긴급피난에서 위법성 조각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동체 전체 법익을 침해할 경우죠. 이것은 이제 비례성, 비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4번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조난은 보호법익이 생명이다. 긴급피난은 보호법익이 국가의 본질적인 이익이다. 정확하게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얘도 뭐 쉬운 문제 같습니다. 뭐 쉬운 거라는 게 좀 공부를 하신 분들 쉽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11번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1478에서 얘는 8인데요. 연합원장 연합 사무총장 임명 안보리 권고 총회에서 임명합니다. 예산안 심의 승인은 단독 권한이고요. 디귿번은 이제 비상임이사국이면은 이제 단독인데 상임이사국이죠. 선출이 아니죠.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선출직이 아닙니다. 투표권이 정지된 분담금 미납 국제연합 회원국의 투표 허용. 네, 이것은 이제 총회 단독 권한인데요.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총회가 투표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에 대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유엔 헌장을 조금 해석을 해서 내신 것 같습니다. 12번 인권법이 보통 어렵게 나오는데요. 올해 인권법은 좀 피스 오브 케이크로 나온 것 같아요.
1번은 뭐 A규약, B규약 포함한다니 쉬운 이야기고 2번에 자결권 규정 늘 나오는 거죠. 예, 3번에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이 국내적 구제 조치를 거치지 않고 통보한 것이 보장된다 그랬는데 물론 그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내 구제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고 예, 4번은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이 국제적으로 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제 진정 절차, 뭐 진정은 뭐 청원, 뭐 국가 고발, 국가 개인의 통보 제도로도 하죠. 통보.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 선택 의정서죠. A규약 선택 의정서에 있는 절차고요. 이것도 뭐 쉬운 문제입니다. 13번의 국제법상 국가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도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예, 승인을 받지 않는 국가식 실체는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예, 창설적 효력서의 견해죠. 실제에서는 이제 권리도 갖고 의무도 부담하죠. 네, 국제연합 가입과 국제연합 회원국 간 사후 간 승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시죠? 예, 국제연합 가입을 했을 때 회원국 전체가 집단적 승인을 한 것은 아니고요. 묵시적 승인, 예, 찬성한 나라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거다는 인정이 되는 거죠. 외교관계 단절은 승인의 철회로 간주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외교관계가 단절되어도 승인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 잘 아시죠? 네, 국제연합국은 무력 사용으로 수립된 국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강행기범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불승인 의무가 있죠. 불승인 의무, 불원조 의무가 있습니다. 자, 14번인데요. 이건 이제 그 40조 외교관계 40조의 조문이 디테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물론 답은 좀 쉽게 나오는데요. 1번 제3국은 외교관의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그렇지 않죠? 공적인 체류 시 이른바 통과 외교관을 하죠. 통과 외교관에게 불가침권을 부여하게 되고요. 여행 등 사적인 목적 체류 시에는 불가침권이나 특권 면제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 제3국은 통과 중인 통신문 외교행 내 불가침성을 접수기에서 동일하게 부여된다. 3번 노무직원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 4항 불강의로 들어왔으면은 면제를 줘라. 이 내용들은 뭐 제 기억상 우리 시험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7급 9급에서 처음 나온 건데 그 외교관계협약 40조의 내용이 깊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제 그 기본 조약들은 계속 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막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엔 중요한 그 출제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왔던 중요 조약에 나왔던 논점들은 다 맞추잖아요. 변별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 조약을 내긴 내는데 좀 그 혼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좀 세부적인 조항들을 내는 그런 패턴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패턴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염두에 둘 것은 저분들이 변별력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요 기본 조약의 좀 세부 조항을 디테일하게 되는구나. 아, 조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자위권은 뭐 쉬운 문제입니다. 1번은 이제 작년 나왔던 논점이죠. 자위권 발동 여부 1차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을 하고 무력 공격 존재 여부는 공격을 당한 국가가 증명해야 된다. 네, 그 작년에 뭐 오일 플랫폼 케이스라고 해서 그 판례랑 연결시켜서 나왔거든요. 올해는 그냥 나왔네요. 2번 논점이 올해 그 9급에 나왔던 논점이에요. 안보리 경제 제재 중에는 피침략국이 영토 침범 상태 놓이더라도 개별적 자유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안보리가 개입을 했을 때요, 실효적인 수단을 갖고 개입해야 멈출 의무가 있어요. 근데 경제 제재 갖고는 침략을 멈추게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피점령국이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도 작년에 나왔던 논점이네요. 비슷하게.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유권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보완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 입장이다. 역시 니카라과 케이스입니다. 이미 종료된 공격에 대항한 무력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무력 복구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무력 공격은 현재 if an armed attack occurs 무력 공격의 현존성을 전제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력 공격이 끝난 다음에는 할 수 없죠. 이른바 이것을 사후 자위라 해요. 사후 자위.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후 자위권은 발동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후 자위권은 발동할 수 없어요. 자, 16번 드디어 나와 주셨네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 이것도 뭐 쉬운 이야기인데요. 그 ILC의 초안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 이 일방적 행위 가이딩 프린시플이 나올 때가 됐었고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실 게 뭐냐면 그 결과 책임에 대한 그 예방 초안이 있어요. 2001년 예방 초안하고 2006년에 뭐 보상 초안 그리고 또 뭐 국제기구 책임에 관한 초안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또 국가 승계 시 뭐 자연인의 국적에 대한 뭐 규정 초안인가 조약인가 있는데 그 한 4-5개 정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확대될 겁니다. 일반 행위는 이제 기출됐으니까 몇 가지 더 나올 겁니다. 뭐 쉬운 문제입니다. 1번에 명백히 수락하면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죠. 구두로 발표된으로 오답을 우리가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행위는 이제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 있거든요. 다음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네 일방적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다른 그 분야를 책임지는 그 책임자들도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다음 3번에 일방적 선언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일대 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방적 선언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에 의심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 해석 규칙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17번 저는 이 문제가 1478에서 1이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맞춘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찍어서 맞춰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조약법 회복 중에서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간 내용들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1번 어디 가야 찾아보니까 79조. 물론 답은 쉽게 나와요. 근데 1번은 79조 1항과 2항을 같이 해석을 해봐야 나오더라고요. 딱 떨어지가 안 나오고 79조 1항과 2항을 같이 봐야 돼요. 조약문 정본 인정 후에 발견된 착오의 정정과 가서명은 그 착오를 정정시키는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79조 보니까. 또 이번 조약문의 가서명은 어떤 경우에도 귀속적 동의를 위한 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또 12조 이야기거든요. 12조.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드시려고 한 것 같아. 여기는 교섭국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교섭국 간 합의가 있으면 가서명도 귀속적 동의를 위한 서명에 해당하죠. 그 약식조약에서 서명 있잖아요. 서명은 귀속적 동의 표시 들어가잖아요. 그 서명이 가서명이 정식 서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3번은 조건부 서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약문의 조건부 서명은 해당 대표의 본국이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조약의 정식 서명으로 간주가 되는 걸 말해요. 이 가서명은 정식 서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서명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조건부 서명은 본국이 확인해주면 조건부 서명이 정식 서명으로 이제 승격되는 거죠. 답은 4번인데요. 조약문의 가서명은 정본 인증을 위한 절차에 해당할 수가 있죠. 인증 방식이 3가지가 있잖아요. 서명, 조건부 서명, 가서명.
네, 그건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몰랐더라도 답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선택지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가 아닐까. 그냥 뭐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18번입니다. 국제기구. 이것도 좀 공부를 좀 연한이 좀 그러니까 구력이 좀 짧은 분들은 이게 뭐지 할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요. 복수국가의 합의로 설립된 모든 기구는 독자적 법인격이 자동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조약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지 자동적인 인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번에 상주 대표부 설치는 여기서 뭘 틀렸냐면요. 관습법에 따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조약에 따라 조약에 의해서 해당 기구나 소재국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기구는 아직은 관습법상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조약상 제도냐 관습법상 제도냐 이거 묻는 것 같고요. 국제기구는 기구의 목적 및 기능과 충돌하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추론될 수가 없다. 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베르나도트 백작 케이스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묵시적 권한 이론을 말했는데 implied power theory 말했어. 그게 뭐였지? 조약이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그 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권한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반대 해석하자면은 그 기구 목적 달성과 충돌되는 권한은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반대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그 전개가 돼야 맞출 수 있는 문제 같거든요. 약간은 좀 구력을 좀 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4번은 뭐 많이 본 이야기죠. 국제기구 직원의 면제와 특권은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네, 그 직무를 수행 중일 때에는 그 전문가에게도 특권과 면제가 인정이 되고요. 이른바 그 물적 면제죠. 물적 면제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기억법은 당연한 이야기죠. 인적 관할권, 속인주의 관할권이죠. 국적법 부모 양계 혈통주의. 디귿법은 그 노태범 케이스를 생각하면 쉽죠.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민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국민할 것인가는 재량권이죠. 출생지주의 할래, 혈통주의 할래, 이건 재량이거든요. 또 부모 양계 혈통주의 할래, 부계 혈통주의 할래, 재량이죠. 국제법적 제약이 없다면. 1번 국가는 개인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죠. 이건 맞는데 개인은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국적법에도 있겠지만은 이게 국제인권규약 제15조. 네, 우리나라 가입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법이겠죠. 수용해가지고 국제인권 그 B규약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찾아봐 보세요. 미인번은 국적법은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의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네, 개정국제법에 대한 얘기죠. 개정국제법에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20번도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 뭐 기출 문제들을 막 이렇게 짜집기를 한 그런 문제인데요. 접속 수역은 내수하고 무관하고요.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네 가지죠. 군사 목적은 안 들어갑니다. 2번은 영해를 통항 중에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사 관할권 행사하기 위해서 선박을 정지시킬 수 없다가 원칙이죠. 없다. 연합국은 자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 선박에 대하여 범인 체포에 필요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있다. 내수를 떠났잖아요. 내수를 떠나왔으면은 이것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네, 외국 항공기는 동의가 없더라도 영해 상공에서 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틀린 거 아시겠죠? 영해에서는 그 상공 비행, 무해토 항공의 범위에 상공 비행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설을 좀 드렸고요. 뭐 느끼셨겠지만 뭐 향후 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시험 문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제가 보기엔 좀 생각을 많이 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적어요. 예, 그런 문제보다는 좀 단순하게 전문을 좀 바꿔놓거나 이런 문제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좀 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판례는 좀 많이 빼고 저문을 조금 디테일하게 넣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이 판례가 들어가면요, 판례는 굉장히 많잖아요. 논점도 많고, 그래서 난도가 체감 난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국제법에서는요. 그걸 뺀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실래요? 2020년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외무영사직은 뽑는 인원도 줄 것 같다.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림의 고수가 이제 막 다 비룡을 준비하기 때문에 막 그 문제 난도도 막 높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변별력이니까 그 변별력을 위해서 난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제대로 뭐 어떤 분들은 뭐 기출만 좀 잘 풀면 되지 않나요?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뭐 헌법이라든지 뭐 다른 그 과목들은 기출이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잘 풀면 될 수도 있는데 국제법은 안 나온 게 훨씬 더 많아요. 안 나온 게. 뭐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은 반도 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조약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네, 안 나왔던 것도 자세히 보세. 이겁니다. 안 나왔던 것도. 덜 중요한 것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좀 조약 선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굉장히 많은 조약들 있잖아요. 그 조약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잘 나오는 한 10개 정도 조약을 잘 추려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해석도 좀 공부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판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 작년에는 이제 그 뭐 정윤석 교수 판례 백선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면서 했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더 많은 판례들을 좀 정리를 해서 뭐 제 강의 커리에서 아마 한 11월 달쯤 판례 강의를 할 것 같고 9월 달에는 조약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게 해커스 학원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예상하는 고난도 문제는 이제 사례 연습인데요. 시간 굉장히 그 타임 컨슈밍 하면서 난도를 확 높일 수 있는 게 사례 연습인데요. 아마 내년 시험은 내후년도 직렬 필수인 국제법 시험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그림자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안 나왔지만 그 사례 연습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법은 우리가 만점 과목이잖아요. 목표는 그래서 그런 사례 연습 문제가 1, 4에 해당할 수가 있죠. 특히 4에 해당할 수가 있죠.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 단고나 기본 논점들은 그 단고나 잘 하시고요.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은 이제 뭐 제 국제법 기본서에다가도 하시고 그 요점 정리도 하시던데요. 어떤 걸 해도 상관없으신데 그래서 단고나 하고 그다음 그 조약집 판례집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 3종 세트죠. 단고나 책, 조약집, 판례집은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많이 부담이 되시면 이제 판례는 제가 그 단고나 책에다 기본서든 그 요점에서든 거기다 넣을 거거든요. 넣을 건데 그래서 그 어쨌든 책 2권 또는 3권은 가지고 좀 가셔야 됩니다. 부담되더라도. 그 상대적으로요, 이 국제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돼요. 연습은 해봐야 되겠지만 기출하고 뭐 우리가 하는 그 정도 문제를 막 마구마구 풀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문제가 뭐 안 줘야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기출 뭐 진도별 동형 푸는데 뭐 한 선생님만 푼다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그 책들을 보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 문제를 막 마구마구 많이 풀어보는 것은 정치학과 달리 국제법에서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풀면 되고요. 그 6월달, 7월달에 시사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뭐 신문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특히 그 시기에 6월달, 7월달 그 시기에 막바지에 시사를 잘 체크하시면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 문제에서 4개 정도는 그 쉽든 어렵든 간에 그 3개에서 4개 정도는 좀 적중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내년도 뭐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향을 보자면 대략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교수님 기본서를 작년에 제가 뭐 관리반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그 교수님 기본서를 봐야 될 것 같은 문제 별로 안 나왔는데 그 참고서로 그 정유수 교수님 뭐 신국적방 이런 것들은 참고서로 좀 한 번 정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과유불급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올해는 그 제가 자신 있게 제가 그 썼던 기본서나 문제집에서 100% 다 커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조금 더 보완해서 뭐 더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교재들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법 기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